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 달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 고수비책 제가 한참 1강을 강의할 때가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는데 벌써 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빨리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고수비책 제가 맡은 강의도 이제 6강인데 이제 7강, 8강 한 2강 정도, 오늘까지 3강 정도 남았는데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렵죠. 지난 8월부터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렇지만은, 이런 주식시장의 어려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기 때문에 또 금방 잊혀지면서 또, 이 봄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고수비책 잠시 후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업종별 유형별 이 종목 매매 전략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이번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나왔을 때 1700이 깨지느냐,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었죠. 그래서 결국은 1700이 깨졌다가 지금 다시 1700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대할 때, 지수를 제가 첫 강의 시간 때 지수 움직임을 맞추기는 어렵다. 그래서 종목 위주로 접근하고 자신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하자. 그래서 지수 움직임을 이번에 예측해서 1700을 깨질 때 손절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또 이 상승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 1700이 깨지니까 1650 갈 때에는 투매가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를 싸게 바닥에다가 던지는, 손실이 커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을 했을 텐데, 만약에 종목에 자신이 있고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보유를 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실전 매매에서는요, 기준을 지킨다, 원칙을 지킨다, 이런 부분은 좋은데, 그것이 얼마 깨지면 손절한다, 이런 것은 원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지난 강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죠. 첫 번째로 이제, 지난주에, 경기순환주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순환주 매매 전략은 단순한 경기순환 사이클이 있죠. 그래서, 이 경기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연동이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업종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순환 주기 하면은 불황기에서 회복기로 가고, 회복기에서 성수기로 가고, 성수기에서 쇠퇴기로 가고, 다시 불황이 오고,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업종에서도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해당 업종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해당 업종에 대한 사이클, 그러니까 지금 주기가 어떤 주기인가를 판단해 본다고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IT 업종이다, 자동차 업종이다, 또 철강주들이다, 이런 경기 순환주들의 사이클을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의 투자 시점이 매수하기 적기인가, 혹은 매도해야 될 시기인가, 이런 부분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가의 추세는 보통 업종의 사이클보다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경기 순환주들의 가장 큰 매매 포인트는 불황의 끝에, 그러니까 불황의 바닥을 지나갈 때에 주식을 사서 호황의 막바지 부분에서 주식을 판다. 이것이 이제 경기 순환주들, 업종 순환주들의 대표주들의 매매 전략이었죠. 그래서 불황의 끝에서 산다고 하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런 사이클에서 주식을 사게 될 것이고요. 호황의 끝에 판다고 하면 그 산업들의 호황 등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주가는 벌써 그 호황 주기 내에서 꺾여 내려오는 이런 시점에 매도를 하는 이런 전략이 이 경기 순환주들의 가장 매매하기가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면서 IT 업종이라든지, IT 업종은 주로 이제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유, 화학, 또 운송 업종, 제지 업종, 자동차 업종, 철강 업종들을 지난 두 강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형주 중에서도 업종 대표주 중에서도 경기 순환주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경기 순환주가 아닌 주식들도 업종 대표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대형 성장주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대형 성장주들의 특징은 업종 대표주이지만은 경기 흐름과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 불황에서 호황, 호황에서 불황 이런 사이클을 타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연 10% 정도 내외의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이런 종목들을 대형 성장주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경기 동향에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을 하다는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업종의 그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업종이 꾸준히 경기를 안 타고 올라가는 이런 업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업종들은 보통 이제 구조조정이 잘 된 독과점 업종. 그러니까 한 3개, 4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이 미비하고, 서로 이제 1위 업체들이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마진을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요. 지금 이제 태양광 부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반도체 업종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정 부분의 마진을 지속적으로 유지는 못합니다. 그죠? 반도체 업황이 호황을 보이다가 그 후발 업체의 생산이 늘어나면은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손익분기점까지 위협받는 이런 이 사이클을 타는데 이 대형 성장주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경기에 꾸준 없이 일정 부분의 마진을 보유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 마트는 롯데마트, 이마트 요런 정도가 시장을 양분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 홈플러스 정도가 이제 또 끼겠는데요. 그래서 이 롯데쇼핑 같은 또 백화점도 마찬가지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런 백화점들 유통업종들이 3-4개 업체가 과점을 하면서 마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이 유통업체들이 판매 업체라든지 이런 것보다 우위에 있죠. 그러니까 경쟁 우위에 있어서 가격 결정력 그리고 마진을 일정 부분 확보받는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제 필수 소비재 중에 제일제당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이런 우리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꾸준히 쓰고 먹고 입고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이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투자 포인트는 주가가 쌀 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호황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불황이 온다고 해서 급하게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급하게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떤 때냐면은 이번 같이 시장이 투매가 나오거나 심리가 아주 위축돼 있을 때도 위축돼 있어서 전 종목이 가릴 거 없이 빠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럴 때에 주가는 오히려 이 대형 성장주들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그래서 이 대형 성장주들의 매매 포인트는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느린 대형 성장주에서도 100%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롯데쇼핑과 제일제당을 지난 주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형 성장주에 관해서 한 종목 정도를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급성장주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성장주 중에 이제 웅진 코웨이를 한번 보겠는데요. 네, 웅진 코웨이의 매출액을 보면은 2008년도에 1조 3천억, 2009년도 1조 4,100억, 2010년도에 1조 5,100억, 이런 식으로 한 10% 전후의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2009년도에 2,000억에서 2010년도에 2,200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400억대가 예상이 되는데 한 10% 정도의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웅진 코웨이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 정수기라든지 또 비대 이런 부분들에서 웅진 코웨이가 시장 점유율 1위인 대형 업체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위고 이 정수기라든지 또 많이 쓰는 비대 또 뭐가 있죠? 웅진 코웨이 이런 제품들 상당히 많습니다. 가습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시장을 보면은
여러 개의 업체가 난립하면서 서로 경쟁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웅진코웨이가 제일 크고 뭐 청호 뭐 이런 부분들 한 3-4개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보시면은 매출액이 증가할 때마다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일정 부분은 마진의 하락 없이 경기가 2008년도, 2009년도 때는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하죠.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 성장세가 지금도 뭐 경기가 안 좋지만은 올해도 꾸준히 성장을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이 매출액 증가율에 맞춰서 그 매출액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혹은 좀 더 남는 뭐 이런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대형 성장주들 중에 또 공통점은요. 이 부채 부분을 보면은 아주 재무 구조가 우량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뭐 100% 미만인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재무 구조가 우량한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이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많지 않고 그래서 뭐 중형주다 이렇게도 분류를 하고 있지만은 뭐 이 거래 규모 또 시가총액 규모에서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웅진코웨이도 분명 우리가 대형 성장주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웅진코웨이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 연초부터 해서는 뭐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그죠? 네. 지금 작년 10월 달에 뭐 한 3만 원 후반대에서 작년 뭐 한 9월 달 4만 5천 원대를 고점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최바닥은 한 3만 원 초반대이고 뭐 4만 원 초반 이 정도를 지금 한 2년 정도를 2년 가까이를 지금 횡보를 하고 있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과거에 웅진코웨이가 주가가 큰 폭으로 2008년, 2009년도 때 2008년 대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가가 이 실적에 맞춰서 꾸준히 성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올라가거나 이 속도가 있으면은 단기간 내에 큰 폭으로 오르고 그 뒤에는 횡보하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웅진코웨이의 주가가 싸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는 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실적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꾸준한 이런 회복세를 보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이 주가가 반드시 꾸준히 우상향하지는 않는다. 먼저 반영을 과도하게 했으면 한 2년 동안 횡보하는 그리고 또 상승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웅진코웨이가 실적은 2008년도부터 그 전부터죠. 재무제표는 뭐 2008년부터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전부터 해서 꾸준한 성장을 매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앞서 큰 폭으로 상승을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반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반영을 하고 난 뒤에 그 예상같이 실적이 쭉 움직이면은 반영한 뒤에는 주가가 횡보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웅진코웨이까지 이 대형 성장주를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급성장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투자 수익률 대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제 수익률 대회인데요. 뭐 실전 투자 대회죠. 거기서 이제 2위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터뷰 질문 중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좀 재밌는 것이 이 수익률 대회 2위한 뭐 비결은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정은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그만한 기업의 가치를 가진 종목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그 종목들을 매매할 때에는 내가 자신 있는 시점에서 매매를 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이제 스킬이죠. 매매 전략이라는 것은 매매 방법, 뭐 기법이라든지 내가 이 어떤 종목 매매할 때 그래서 뭐 그 질문의 의도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을 사면 예를 들면 이제 웅진코웨이를 산다,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뭐 38,000원에 샀다. 근데 뭐 5% 되면 손절하고 뭐 10% 되면 손절하고 또 혹은 수익은 뭐 단기간에 뭐 10% 혹은 20% 이렇게 되면 파는 뭐 이런 전략들을 설명해달라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 있으면은 보유를 하고 파는 시점이 손절이든 수익이든 수익 같은 경우는 만족할 때 팔았겠죠. 그죠? 이수익률에 만족할 때. 그리고 손절을 할 때에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얼마 가격대를 정해놓지 않고 제가 자신감이 없을 때 손절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투자가의 대가들, 워렌 버핏이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 어떻게 해서 주식을 성공해서 거뒀느냐,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나는 얼마 먹으면, 그러니까 100% 수익이 나면 종목에서 팔고 10% 빠지면 손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상으로 접근할 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이 노하우 없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계좌에 혹은 자꾸 매매를 할수록 시장은 올라가는데 혹은 시장이 빠지지 않는데 내 계좌는 빠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보통 이 너무 맹목적인 매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이 저점 깨면 손절, 고점 돌파하면 매수, 다시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종목 선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어쩌면 지금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장주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텐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유형별 종목들 매매 전략에서 경기 순환주들, 업종 대표주 중에서도 경기 순환 업종의 매매 전략,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대형 성장주들의 매매 전략을 봤죠. 그런 부분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주목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급성장주에 대한 매매 전략인데요. 급성장주란 것은 연간 20%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하는 기업을 급성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의 동향에 상관없이 꾸준히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기업,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앞서 대형 성장주도 경기 동향에 상관없이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성장주는 10% 전후에 안정적인 성장을 꾸준히 지속하는 성장주들. 그래서 주가가 어떻다? 재미없다. 왜냐? 연 10%죠. 움직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단순히 생각해 보면 기업이 연 10% 정도의 성장을 한다. 그러면 주가도 한 연 10% 정도의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간 10%가 아니고 20, 30% 혹은 그 이상의 상승세를 꾸준히 하는 기업들은요, 상승폭이 상당히 가팔라집니다. 주가의 상승폭이 다이나믹해지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보통 큰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장주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계속 찾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급성장주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과거에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연간 5%, 10% 상승을 보이는 기업보다 연간 20% 이상, 3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기업 주가가 훨씬 수익이 좋은가? 그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되고, 항상 이 돈의 가치는 내가 지금 1억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1억이 10년 뒤에 지금의 1억 가치를 하느냐? 전혀 못합니다. 우리가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1억과 지금의 1억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한 10년 전, 20년 전에 지금 1억의 가치는 10년 전, 20년 전에 한 2천만 원, 1천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것이 왜 그런 발생이 합니까? 이자율이 올라가고 매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연간 5% 정도의 상승을 한다. 단순히 계산해 보면은 이건 거의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저성장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5% 미만이는 10% 정도 상승하는 종목은 주가가 느리게 상승하겠죠. 근데 연간 20, 30%씩 성장한다. 내 1억이라는 돈이
연간 20, 30%씩 성장을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크고 지금보다도 훨씬 큰 수익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기업이 연간 20%, 30%씩 꾸준히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5년 뒤,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기업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이유는 이런 5년 뒤, 10년 뒤에 이 기업의 가치가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중소형주들이 주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장세가 유지가 되려면은 큰 기업,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확률이 더 크겠죠. 작은 기업들이 성장하는 폭이 훨씬 클 거니까요. 그죠? 그런데 대형주들도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중소형주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자, 급성장주는요, 우리가 이 급성장주, 성장산업이라고 하면은 자꾸 종목을, 그 성장산업에서, 그러니까 그 산업이 급성장하는 산업에서 종목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장산업,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가장 그 적나라한 예를 보여주는 게 지금 태양광이라고 싶은데요. 자, 태양광 산업은 앞으로도 매년 20, 30% 이상의 급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산업 전체는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업 전망이 20, 30%씩 성장을 매년 할 것이다. 이렇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죠.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OCI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태양광 시장에 선도적인 진출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중공업도 하고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지금 또 외국 기업들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은 지금 산업은 그 태양광 산업이 급성장 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세를 앞으로도 부과할 것인데 거기에 속한 종목들은 지금 경쟁이 심화돼서 수익성이 훼손되고 있죠. 그래서 이 급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산업이 꼭 급성장주 그 산업이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급성장하는 산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음식료 업종이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동차도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산업을 급성장 산업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급성장 기업을 찾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산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해당 산업 내에서 그 기업이 20, 30%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여주면은 그런 기업들을 찾는 것이 포인트다. 그래서 이 급성장주는 여러분들 그 주식 투자하면서 이런 종목들을 하나 발굴했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계좌 전체적으로 큰 수익을 안겨줄 최고의 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좀 뒤에 사례들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이런 거죠. 내가 계좌에 한 5종목을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은 10%가 빠졌고 어떤 종목은 5% 올랐고 어떤 종목은 보합이고 이런데 한 종목이 100% 이상 수익이 났더라. 그럼 그 종목 하나로 인해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바로 그 하나의 종목이 이런 종목들이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들은요, 이 급성장주들의 발굴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어떤 종목에 투자할 것인가 해서 종목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이런 과정들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급성장주들을 미리 찾아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빨리 찾아내야지 남들보다 많이 먹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을 찾기 위해서 제가 1강, 2강 때에 이 어떤 주식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타이틀을 들면서 종목의 선정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했으면은 관심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급성장주의 투자 전략은요, 가능성이 있는 이 주식은요, 급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재무제표들 쭉 우량주들, 그러니까 대형 성장주의 웅진코웨이 재무제표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2008년, 2009년, 2010년 매출이 꾸준히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영업이익도 매출액은 웅진코웨이가 매년 한 7에서 10%, 혹은 많이 할 때는 12, 3%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 부분은 매출액 증가율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매출이 7% 하면은 영업이익은 10%, 전년 대비 10%, 15%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 주가는 어땠습니까? 그때 8년, 9년, 10년, 11년 이런 식으로 웅진코웨이의 실적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2008년부터 2009년 쭉 올라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죠. 급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성장주도 매년 20, 30% 혹은 그 이상 쭉 성장을 하는데 주식은요, 주가는요, 그것을 미리 반영을 한꺼번에 미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가가 기업은 이렇게 쭉 성장할 때 주가는 큰 폭으로 이렇게 올라서 어느 이 기업이 갈 수 있는 가치에 도달해버리면은 그 뒤에는 횡보하거나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급성장을 발굴할 때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먼저 발굴을 해놓고요. 그 기업이 과연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가? 그 부분에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재무제표상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에 확인하고 투자하면 주식은 늦습니다. 특히 급성장주에서는 더욱 늦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잡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급성장주의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서 선침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수를 한 뒤에는 지속 관찰을 해야겠죠. 이 지속 관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느냐,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느냐, 시장 점유율이 높아가느냐, 등등등 이 1강, 2강 때 체크하는 포인트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찰하느냐, 정보들, 우리가 지금 HTS에 보면은 기사 내용들 잘 나오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보고 또 내가 주목했던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가는 그 기업의 IR 담당자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통화를 하든지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이용하든지 통로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속 관찰해야 된다. 자, 급성장주들의 매매 포인트는 보면은 주가가 상승하기 전 또는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상승하기 전, 상승 초입에 매수를 하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벌써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상승하기 전이나 상승 초기에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을 모르는데 이 종목이 급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런 시점에서는 매수에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고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급성장주에 대한 종목 조사가 이루어져 있고 그 기업에 대해서 내 판단이 나는 이 종목은 분명히 앞으로 한 5년, 10년 동안 주가가 기업이 한 20, 30%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도 성장이 지속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됐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깨야 됩니다. 특히 급성장주들이 중소형주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중소형주들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제 경험상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저는 대형주도 매매하고 중소형주들도 매매를 많이 합니다. 중소형주도 매매하고 대형주들도 매매를 많이 하는데, 단기 투자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죠.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주식 투자, 일반 개인들은 중소형주들은 단기로 투자하고 대형주들은 장기 투자하는 게 기본이야. 이러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들은요, 그리고 가치가 있는 중소형주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성과가 좋고요. 대형주들은 단기 투자를 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은 오히려 안 좋을 경우도 있다는 것이. 왜냐하면은 대형주들은 주가 흐름이 지속적으로 혹은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승이 얼마 정도 진행이 되면 조정 이후 또 눌림목 조정을 주죠. 그리고 또 주가가 상승하고, 상승에도 이런 패턴, 조정 이후 상승, 또 너무 단기간에 오르면은 또 조정, 이런 패턴을 보이고, 중소형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소형주들은요, 한 100%, 뭐 50%, 100%는 조정 없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제가 볼 때는 이 급성장주들은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급성장주들은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보유 전략을 갔을 때 오히려 수익이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급성장주들의 매도 시기를 언제 잡느냐. 매도 시기는 성장이, 그러니까 이 매년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죠? 이 기업은 20, 30% 이상의 성장을 꾸준히 볼 것이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어느 요인들, 뭐 성장세가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20%, 내년에는 30%, 내후년에 30%, 근데 그 후년에는 한 10% 정도, 이런 식으로 성장세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급성장주의 매도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성장세는 보이는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오르는 측면에서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급성장주들은 보통 우리가 고퍼인 주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PER 있죠. 그래서 PER이 뭐 시장 PER이 예를 들면 지금 9배, 주식시장 전체가 9배 나오는데 지금 이 기업은 PER 5배니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무슨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런데 이 급성장주들은 고평가, 그러니까 고포일 때가 많이 있어요. 고포인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고포임에도 불구하고, 고포이라는 것은 시장 PER보다 높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평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것이 이 급성장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급성장주들의 종목들은 고포일 때가 많다. 그러나 이게 너무 고평가가 돼가지고 우리가 기업들을 가치를 산정하고 이 성장을 고려할 때 이 기업은 아무리 성장해도 이 주가가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 급성장주들 중에. 그럴 때는 분명 매도 시점이라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급성장주 매도 전략은 성장이 약화될 때거나 아니면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주가, 뭐 이런 부분이 나올 때에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급성장주는 미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보다도 미래에 얼만큼 더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측 능력을 높여야 이 급성장주 매매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 예측 능력을 높이는 부분들은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그리고 많은 투자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 주식시장에서 급성장주를 많이 보는 것이 좋겠죠. 많이 본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이렇기 때문에 급성장주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사례를 많이 연구해서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지금 앞으로에 이루어질 것들에 비교해보는 그런 전략을 꾀하신다면은 이 급성장주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제 사례들을 조금 볼 텐데요. 급성장주들의 사례. 제가 뭐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다들 틀립니다. 업종도 다 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통 이 급성장주가 어느 쪽에 많을 것 같습니까? 딱 우리가 들으면은 성장산업, 뭐 이런 거, 바이오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떠올리시죠. 그죠? 뭐 이런 줄기세포. 아무래도 이 산업이 뭐 무한 성장성이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또 뭐, IT 부분들, 뭐, AM, OLED,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 자, 지금부터 보시죠. 첫 번째 이제 급성장주인데요. 아주 시장에서, 장기간 주가가 주식이 빠지든, 뭐, 시장, 서브프라임이 오던, 그리고
이 그리스가 부도가 날 것 같이 하고 유럽의 재무 위기가 오던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되든 전혀 신경 안 쓰는 종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자, LG생활건강 보죠. 재무제표 먼저 보죠. 2008년도에 매출액이 한 1조 9,600억 정도 나왔죠. 2009년도에는 한 10% 정도, 10% 좀 넘겠습니다. 한 2조 2천억 조금 넘으니까 한 12%? 3% 정도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2009년도에서 10년도로 넘어오면서 2조 8천억, 거의 한 30% 가까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예상도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 성장을 하고요. 영업이익 보면은 8년도에 1,800억 정도가 2009년도에 2,300억 이렇게 나오고요. 작년에는 3,400억. 벌써 2009년 대비 한 30% 이상, 40% 정도의 영업이익 성장을 보이죠. 올해는 역시 한 20% 이상, 30%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꾸준한 성장이 2008년도부터 이뤄진 것이 아니고요. 이 LG생활건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게 기업 분할이 되면서 이렇게 쭉 LG와 아까 이렇게 분할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 LG생활건강이 쭉 큰 폭의 상승을 보이는 이런 그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자, LG생활건강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샴푸다, 치약이다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필수 소비재 업종인데 필수 소비재 업종에서도 이런 급성장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급성장주 말씀을 드릴 때 어땠습니까? 산업에 신경 쓰지 마라. 산업에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집중을 하고 어느 산업에서든지 이 급성장주는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산업을 좁게 볼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이 급성장주들은 산업이 한 20, 30%씩 증가를 해야 돼.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찾아야 돼. 혹은 반도체는 요즘에 1990년대 이때는 성장 산업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이 경기 동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기 사이클 업종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뭐 AMOLED에서 찾아야겠다. 뭐 아니면은 바이오에서 찾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폭을 크게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업종에서도 이런 급성장주들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열어놔야 되고요. 자, 그 LG생활건강 좀 더 보죠. 좀 보면은 EPS, 그러니까 EPS와 PER 부분, 퍼 부분을 보면은 2008년도에 한 28배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 실적으로. 9년도에는 32배, 10년도에 작년에도 한 30배 정도 PER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30배 정도, 30에서 35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 고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고평가를 해주느냐? 실적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평가를 해준다. 이런 부분이죠. 차트를 보면서 이 LG생활건강의 모습을 보죠. 자, 이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26,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62만 원 합니다. 2004년도면은 우리가 한 7년 정도 되죠. 여러분들이 LG생활건강을 한 6, 7년 전에 3만 원에 사놨다고 하면은 자, 한 6년, 7년 만에 20배가 넘는 큰 수익을 거뒀을 겁니다. 그간에 주식시장은 몇 배가 올랐습니까? 2004년도에 한 1000포인트 정도 했겠죠. 그죠?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정도 했으니까. 뭐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 서브프라임이다. 또 최근에 유럽 재정 위기다. 경기 둔화다 하면서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나고 또 뭐 2008년도 때 이 금융위기 때 주가에 근접하는 그런 주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LG생활건강의 주가는 그런 것과 전혀 무관했다. 그래서 60만 원대까지 이번 10월 7일 날 60만 원대까지 찍었네요. LG생활건강이.
이것이 그 급성장주의 매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한 종목 더 볼까요, 우리? 이 급성장주들 사례는 제가 시간이 되면 보여드리고 안 되면은 또 다음 시간까지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급성장주 아무래도 우리가 사례를 많이 보고 그것이 이 사례를 연구를 해야지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왜 급성장주였나 이런 부분들을 보죠. 자, 2008년도에 매출액이 2,400억 정도. 근데 2009년도에 4,500억으로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 10%대 상승을 보이죠. 2008년도에서 2009년 10년 동안 오면서 영업이익도 2008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정도, 이렇게 5배 이상 증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NC소프트 역시 PER을 보죠. 고포인 경우 많습니다. 2008년도에 39배를 받았었고요. 2009년도에 17배를 받았고, 지금 역시 한 26배, 20배 후반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NC소프트에서는 성장 전략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이런 성장을 하게 됐냐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이 NC소프트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분명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길드워라든지 이 게임들이, NC소프트 게임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벗어나서 이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해외 쪽에서도 먹히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대두가 되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부분에서 성공을 하면서 그것이 매출로 되면서 이렇게 2008년도에서 2009년 넘어오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장에 안 나왔었느냐,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전혀 캐치를 할 수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부에 누누이 이 기업 IR 할 때 NC소프트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런 전망들이 쌓인 보고서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죠. 근데 애널리스트들도 처음에는 이 NC소프트 주가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그만큼 애널리스트들도 이 주가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은 하지만은 주가를, 먼 미래를 예측하는 눈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애널리스트가 주로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태에서 그 종목들을 세부하는 그런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발전할 건가를 그리는 부분들은 보통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 좀 미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투자가의 몫이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의 그런 성장 부분들은 분명 우리가 미리 캐치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 주가 흐름을 보면은 2008년도에 2만원대에 샀습니다. 2만원. 그러니까 이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이때에는 NC소프트가 왜 주가가 저렇게 약했냐면은 성장 동력이 없었어요. 리니지 이후에 성장 동력, 게임, 차기 게임에 대한 텀이 길었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빠졌었는데, 그러면서 얘네들이 꾸준히 개발은 이제 제작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길드워라든지 새 게임들이 런칭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 바로 2008년, 2009년도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캐치를 할 수 있는 우리가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 2만원, 최저가 2008년도 이 서브프라임 당시에 2만원에 못 산다 하더라도 분명 한 4, 5만원 정도에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요. 주가가 벌써 2만원부터 4, 5만원이면 따블이지만은 충분히 기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올해 36만원대까지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최저가에 샀으면 어떻습니까? 이 NC소프트 주가도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왔겠죠. 한 5만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한 8배 정도, 한 7배 정도 상승을 나오는 이런 흐름 보여줬죠. 자, 주식시장이 더블도 안 났습니다. 더블도 안 났는데, 그죠? 이 LG 생활건강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10배 이상의
밑에서 저가에 잡았다 보면 10배 이상의 큰 수익을. 근데 이 LG 생활건강이나 그 NC소프트가 전혀 잡을 수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치약은 그 전부터 쓰고 계셨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샴푸 뭐 이런 부분들 그 전부터 쓰고 계셨을 거고, NC소프트 게임은 뭐 연세 드신 분들 또 게임은 뭐 많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NC소프트 게임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신 분들은 큰 성공을 거뒀을 것이고, 대부분 이제 캐치를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눈 뜨고 이 상승을 보는 이런 흐름만 지속이 되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NC소프트까지 우리가 이 종목들을 봤는데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급성장주들의 어떻게 종목을 발굴을 할 것이고, 이 과거에 이 급성장주였던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봤는데요. NC소프트가 만약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NC소프트가 게임 산업이 좀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게임 산업 매매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떤 게임이 성공을 거둘 때는 큰 폭의 이런 10배 가까이 수익이 나는데, 그 이후에 NC소프트가 리니지를 대박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니지 이후에 만약에 차기 게임 개발에 부지런하고 지속적으로 런칭을 못하고 여기에 만족을 한다고 하면은 NC소프트 주가는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게임주들은 한번 성공하면은 큰 폭의 성장을 거두고, 지속적인 성공이 없으면 그 이후에 정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는 이미 이 큰 폭의 성공을 거뒀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지속적인 그 게임의 성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다시 주가가 횡보하거나 빠지는 뭐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전통적인 뭐 이런 흐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시면은 이런 급성장주 매매 전략에서도 산업별로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급성장주들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강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급성장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렵죠, 그죠? 특히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이것은 급성장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착안을 해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 큰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투자의 대가들이요,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피터 린치, 또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장주들 찾는 작업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뭐 강의 시간은 준비한 거는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도 이 급성장주들 매매 전략 이어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